경고. 이 사연은 당신의 한국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입니다. 아이넷을 키우는 외국인 아내가 갑자기 5째를 원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남편은 제발 살려달라며 병원으로 도망쳤습니다. 이 한 줄의 뉴스가 프랑스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하지만 이 뒤에 숨겨진 진실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파리 외곽 빈민가 출신의 간호조무사가 한국 의료 시스템과 육아, 인프라를 경험한 후 내린 충격적인 결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한국의 놀라운 저력. 프랑스 유력 언론인은 말합니다. 우리가 알던 한국은 단순한 IT 강국이 아니었다. 그들은 인간의 생명과 가족의 가치를 지키는 데 있어 세계 최고의 나라였다. 한 여성의 눈물로 시작해 전 유럽을 감동시킨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감동 사연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저는 병원 복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파리 외곽 생미셀 지역의 공립병원입니다. 간호조무사 마리 드랑, 제 이름입니다. 바쁜 응급실에서 환자 차트를 들고 뛰어다니는 것이 일상이었죠. 그날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마리. 3번 침대 환자 상태가 위급해. 수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에 달려갔습니다. 침대에는 10살쯤 된 소녀가 누워 있었습니다. 천식 발작이었어요. 아이의 얼굴은 이미 파랗게 질려 있었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산소 마스크 준비하세요. 닥터 디바를 빨리 불러주세요. 제가 소리쳤지만 응답은 냉담했습니다. 닥터 디발은 오늘 오후 진료가 없어요. 다른 의사들은 다 예약 환자로 꽉 찼고요. 저는 그 순간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프랑스의 의료체계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처럼 파리 외곽 빈민 지역의 병원은 더욱 심각했죠. 의사 부족, 시설 노후화, 대기 시간의 증가. 모든 것이 최악이었습니다. 소녀의 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제발, 제 딸을 살려주세요. 그녀의 눈에는 공포와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그 눈빛을 잘 알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제 동생 소피를 데리고 이 병원에 왔을 때 제 어머니도 똑같은 눈빛을 했으니까요. 다행히 응급처치로 소녀의 상태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분노가 일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매일, 매주 반복되고 있었으니까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 라커룸에서 동료 니콜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들었어? 국제 간호사 교환 프로그램이 새로 생겼대. 아시아 쪽으로. 니콜이 핸드폰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아시아? 어디? 저는 호기심에 물었습니다. 한국, 일본, 싱가포르. 여러 곳이 있는데 가장 많은 자리가 한국이래. 서울의 대형 병원들이 외국 간호사들을 초청하는 프로그램이야. 6개월 연수인데 숙소도 제공하고 교통비도 지원한대. 저는 그 순간 무언가에 이끌리듯 니콜의 핸드폰을 자세히 봤습니다. 서울의 현대적인 병원 사진들, 깨끗한 병실, 최첨단 의료 장비들. 마치 다른 세계 같았습니다. 한국? 거기 의료 시스템이 좋아? 제가 물었습니다. 니콜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몰랐어? 한국은 의료 시스템이 세계 최고 수준이래. OECD 국가 중에서도 환자 만족도가 최상위야. 특히 모자 의료와 출산 케어 시스템은 정말 놀랍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작은 불꽃이 일었습니다. 저는 항상 더 나은 의료 환경에서 일하고 싶었고, 무엇보다 아이들을 위한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보고 싶었습니다. 어린 시절 동생 소피가 천식으로 고생할 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으니까요. 마감이 언제야? 제가 물었습니다. 내일 저녁이래. 관심 있어? 응. 제 대답은 간단했지만 그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걸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께 이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집은 파리 외곽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20평도 안 되는 공간에 저와 어머니 그리고 동생 소피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소피는 지금 20살이지만 어릴 때 천식 합병증으로 인해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한국? 그게 어디야? 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시아에 있어요, 엄마. 일본 옆에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멀리? 넌 프랑스어밖에 못하는데?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영어로 소통할 수 있대요. 게다가 언어 교육도 제공한대요. 6개월이면 기본은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어머니는 한동안 말없이 저를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리, 넌 항상 모험을 좋아했지. 하지만 이건. 그때 소피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항상 창백했지만 그날따라 더 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언니, 가봐.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이 분명히 있을 거야. 소피의 말에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소피가 어렸을 때 더 나은 의료 시스템이 있었다면 그녀는 지금처럼 병약하지 않았을 텐데. 그 생각을 하니 더욱 가고 싶어졌습니다. 정말 가려고? 어머니가 다시 물었습니다. 네, 엄마. 가보고 싶어요. 어쩌면 좋은 기회일지도 모르잖아요. 그날 밤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지원서를 작성했습니다. 지원 동기를 쓰는 칸에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는 더 나은 의료 시스템을 배우고 싶습니다. 특히 아이들을 위한 의료 서비스에 관심이 많습니다. 한국의 선진 시스템을 배워 제 조국 프랑스에도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지원서를 제출하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리의 밤하늘에는 별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작은 희망의 별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에게 어떤 운명을 가져다 줄지 그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 저는 완전히 압도되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고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입국 절차부터 공항에서 숙소까지의 이동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죠. 마리 씨,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원이라고 합니다. 국제협력부에서 일하고 있어요. 공항에서 저를 맞이한 여성은 유창한 영어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어색한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지원 씨는 친절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언어는 천천히 배우면 돼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국어 수업도 준비되어 있어요. 서울로 향하는 공항 철도를 타면서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에 넋을 잃었습니다. 높은 아파트 단지들, 현대적인 건물들, 그리고 어디를 가든 보이는 깨끗한 거리. 프랑스의 파리 외곽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저기가 바로 당신이 일하게 될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지원 씨가 차창 밖을 가리켰습니다. 우뚝 선 현대식 건물이 보였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유서 깊은 병원 중 하나예요. 하지만 시설은 최첨단이죠. 병원 가까이에 마련된 연수생 기숙사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깨끗하고 기능적인 원룸이 저를 위해 준비되어 있었고 기본적인 생필품까지 모두 갖춰져 있었습니다. 내일 오리엔테이션이 있을 거예요. 오전 9시에 병원 국제협력센터로 와주세요. 지원 씨가 말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저는 많은 질문이 있었지만 피로 때문에 제대로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괜찮습니다. 친절하게 안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원 씨가 떠난 후 저는 침대에 털썩 앉았습니다. 이곳은 파리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설고 조금은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설렘도 느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까요? 그리고 제 인생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은 국제협력센터의 넓은 회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저 외에도 다양한 국적의 간호사들이 있었습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그리고 몇몇 유럽 국가들에서 온 간호사들이었죠. 여러분 환영합니다. 병원 국제협력부장인 박 교수가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각자의 나라에서 우수한 인재들로 선발되었습니다. 이곳에서 6개월 동안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배우고 또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오리엔테이션에서는 한국 의료 시스템의 특징, 병원 내 규정, 그리고 연수 일정 등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특히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 시스템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고품질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프랑스도 국민건강보험이 있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질문했습니다. 박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많은 유럽 국가들도 훌륭한 건강보험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한국의 시스템은 몇 가지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디지털화가 매우 잘 되어 있어요. 둘째, 민간 의료기관과의 협력이 원활합니다. 그리고 셋째, 특히 모자 의료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죠. 오리엔테이션이 끝난 후 우리는 병원 투어를 했습니다. 최첨단 의료 장비, 효율적인 병원 레이아웃, 그리고 무엇보다 친절한 의료진들. 모든 것이 저에게는 신세계였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소아과 병동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환경이 매우 잘 조성되어 있었고, 각 병실에는 부모가 함께 머물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여기는 정말 대단해요.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국은 아이들을 매우 소중히 여기는 문화가 있어요. 병동을 안내하던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특히 아픈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정말 대단하죠. 그날 저녁, 저는 병원 근처 카페에서 다른 연수생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다들 첫날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부분 저처럼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깊은 인상을 받은 듯 했습니다. 내일부터 각자 배정된 부서에서 일하게 될 거예요. 캐나다에서 온 제니퍼가 말했습니다. 말이 어느 부서로 가게 됐어? 저는 소아응급의학과로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사실 제가 요청했어요. 아이들을 위한 응급의료에 특별히 관심이 있거든요. 와, 좋겠다. 거기 의사들이 정말 실력이 좋다고 들었어. 호주에서 온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의 첫날은 언제나 두렵고 혼란스럽지만 이곳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배우고 싶었던 선진 의료 시스템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나라에서 저는 단순히 의료기술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운명의 만남을 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다음 날 아침 저는 소아응급의학과로 출근했습니다.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이름표를 달고 약간의 긴장감을 아는 채로요. 안녕하세요, 마리 씨. 소아응급의학과 수간호사인 김혜진 씨가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팀의 일원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저는 최대한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우선 우리 부서의 운영 방식과 한국 소아응급의료의 특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오후에는 실제 임상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혜진 씨의 안내로 저는 소아응급의학과의 시스템에 대해 배웠습니다. 응급실 내부의 소아 전용구역, 전담 의료진, 그리고 24시간 운영되는 핫라인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여기 와서 가장 놀란 점이 뭔가요? 혜진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대기 시간이요. 프랑스에서는 응급실에서 몇 시간씩 기다리는 게 일상인데 여기서는 아이들이 거의 즉시 진료를 받더라고요. 혜진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우리는 특히 아이들의 경우 골든타임을 매우 중요시해요. 그래서 소아 환자는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시스템이 갖춰져 있죠. 오후가 되자 실제 임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혜진 씨와 함께 다양한 케이스를 보았습니다. 고열로 온 아기, 팔을 다친 초등학생,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청소년까지. 각 케이스마다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디지털 의료 시스템이었습니다. 환자의 모든 정보가 디지털화되어 있어 의사와 간호사는 태블릿 PC로 바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 진료 기록, 알레르기 정보, 약물 복용 이력까지. 모든 것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무심코 프랑스어로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요? 혜진 씨가 물었습니다. 아, 미안해요. 그냥 이 시스템이 정말 인상적이라고 했어요. 프랑스에서는 아직 많은 병원이 종이 차트를 사용하거든요. 그때 응급실 입구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젊은 남성이 아이를 안고 급하게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도와주세요. 제 조카가 갑자기 숨을 못 쉬어요. 그 남성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간호사들이 재빨리 움직였고 저와 혜진 씨도 서둘러 그쪽으로 갔습니다. 아이는 약 5살로 보이는 여자아이였고 얼굴이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분명 호흡곤란 상태였습니다. 천식 발작으로 보입니다. 소아과 전문의가 빠르게 진단했습니다. 네뷸라이저 준비하세요.
그리고 산소 공급해주세요. 저는 프랑스에서의 경험을 떠올리며 즉시 행동했습니다.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장비를 준비했습니다. 모든 것이 신속하게 이루어졌고 저는 불과 몇 분 만에 아이의 상태가 안정되는 것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런 효율적인 대응은 프랑스에서는 보기 힘들었습니다. 아이의 숨이 편안해지고 얼굴색이 정상으로 돌아오자 아이를 안고 온 남성의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그 남성이 의료진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때 그가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혹시 외국인이신가요? 네, 프랑스에서 왔어요. 연수 프로그램으로요. 제가 어색한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저는 강민호라고 합니다. 의료기사로 일하고 있어요. 그가 유창한 영어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도 인사를 건넸습니다. 마리 드랑이에요. 만나서 반가워요. 이 아이는 제 조카 수연이에요. 누나가 잠시 출장 중이라 제가 돌보고 있었는데 그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서 정말 놀랐어요. 천식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경미한 천식이 있어요. 보통은 괜찮은데 오늘은 갑자기 심해졌어요. 제 머릿속에는 동생 소피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소피도 이런 천식 발작을 자주 겪었고 매번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고생했었죠. 이제 괜찮을 거예요. 여기 의료진들은 정말 훌륭하더라고요. 제가 안심시키듯 말했습니다. 민호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맞아요. 한국의 소아의료는 정말 잘 되어 있어요. 특히 이 병원은요. 잠시 후 수연이는 관찰실로 옮겨졌고 민호 씨는 필요한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저는 다른 환자들을 돌보러 갔지만 왠지 모르게 그 남성과의 대화가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아마도 그의 조카 수연이가 제 동생 소피와 비슷한 상황이었기 때문일 거예요. 그날 저녁 근무를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놀랍게도 병원 출구에서 민호 씨와 수연이를 다시 만났습니다. 마리 씨, 퇴근하시나요? 민호 씨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오늘 첫날이었어요. 많이 배웠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수연이는 이제 완전히 회복된 듯 활기차 보였습니다. 그녀는 제게 수줍게 웃어 보였습니다. 오늘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민호 씨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한국 음식 좋아하세요? 감사의 표시로 저녁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은데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싶은 마음에 수락했습니다. 네, 좋아요. 한국 음식 정말 궁금했거든요. 민호 씨는 병원 근처의 아늑한 한식당으로 저희를 안내했습니다. 수연이는 이제 완전히 원기를 회복한 듯 활발하게 이것저것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모, 이거는 김치예요. 맵지만 맛있어요. 수연이가 빨간 반찬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는 수연이의 이모라는 호칭에 놀랐지만 곧 민호 씨의 설명으로 한국에서는 어른들을 존중하는 호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한국 음식을 먹으며 대화를 나눴고 저는 민호 씨가 의료기사로서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 특히 의료영상 분야의 전문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마리 씨는 프랑스에서 간호사로 일하셨던 거예요? 민호 씨가 물었습니다. 네, 파리 외곽공립병원에서요. 하지만 여기와는 많이 달라요. 프랑스의 의료 시스템은 점점 악화되고 있거든요. 특히 저희처럼 외곽 지역에서는요. 그렇게 저희는 의료 시스템, 문화 차이, 그리고 각자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호 씨는 수연이 외에도 많은 조카들이 있다고 했고 가족을 매우 중요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은 가족 문화가 강해요. 특히 아이들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죠. 민호 씨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도 가족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특히 아이들이요. 사실 제가 의료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어린 동생 때문이었거든요. 동생이 천식이 있었는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어요. 민호 씨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수연이의 천식 발작에 그렇게 능숙하게 대응하셨던 거군요. 경험이 있으셔서. 식사를 마친 후 민호 씨는 저를 기숙사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수연이는 이미 졸린 듯 민호의 어깨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덕분에 한국 음식도 맛보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아니에요. 저야말로 오늘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혹시 주말에 시간 있으시면 서울 구경이라도 시켜드릴까요? 외국인으로서 한국 생활이 쉽지 않을 테니까요. 그의 제안은 순수하게 친절해 보였고 저는 망설임 없이 동의했습니다. 네, 좋아요. 아직 서울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번호를 교환했고 주말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호 씨와의 대화는 자연스럽고 편안했으며 한국에 대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랜만에 진정한 친구를 사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프랑스의 어머니와 소피에게 첫날의 경험을 이메일로 전했습니다. 어머니, 소피.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예요. 첫날부터 많은 것을 배웠어요. 특히 의료 시스템은 정말 대단해요. 소피가 어릴 때 이런 시스템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여기서 배운 것들을 언젠가 프랑스에도 적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좋은 사람들도 만났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친절하고 따뜻해요. 이메일을 보내고 나서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빛나는 도시의 불빛들 사이로 저는 이 낯선 나라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민호 씨는 약속대로 저를 서울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우리는 경복궁, 인사동, 남산타워 등 서울의 주요 명소를 둘러보았습니다. 민호 씨는 친절하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었고 저는 모든 것이 신기하고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은 5,000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예요. 많은 어려움도 겪었지만 항상 회복력이 강했죠. 경복궁을 거닐며 민호 씨가 설명했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나라인 줄 몰랐어요. 유럽에서는 아직도 한국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민호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경험하는 게 중요하죠. 마리 씨 같은 분들이요. 그날 오후 우리는 한강공원에서 잠시 쉬었습니다. 봄날의 따뜻한 햇살 아래 강변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프랑스에서의 제 살, 의료 시스템의 문제점들, 그리고 동생 소피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소피는 어릴 때부터 천식이 심했어요. 하지만 우리 지역 병원은 항상 의사가 부족했고 대기 시간도 길었죠. 한 번은 소피가 심한 발작을 일으켰는데 응급실에서 4시간이나 기다려야 했어요. 그때 소피의 상태가 너무 악화되어서 결국 합병증이 생겼고 지금까지도 건강이 좋지 않아요. 민호 씨는 진지하게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네요. 하지만 그래서 마리 씨가 더 좋은 의료인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겠죠? 맞아요. 다른 아이들은 소피처럼 고통받지 않았으면 해요. 그래서 특히 소아 응급 의료에 관심이 많아요. 민호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마리 씨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배운 것들을 프랑스로 가져가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의 말에 저는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네, 정말 그러고 싶어요. 이곳에서 많이 배워서 프랑스에도 도움이 되고 싶어요. 그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민호 씨는 강변에서 보이는 석양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한강의 석양은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특별한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 순간 저는 이 낯선 나라에서 묘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민호 씨의 따뜻한 미소와 한강의 평화로운 풍경 사이에서 저는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어떤 곳에 도착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 민호 씨와 저는 종종 만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병원에서 우연히 마주치기도 하고 퇴근 후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고 저는 그에게 프랑스어 몇 마디를 알려주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깊어져 갔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2개월쯤 지났을 때 민호 씨는 저를 그의 가족 모임에 초대했습니다. 그의 누나와 조카들 그리고 부모님까지 만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약간 긴장했지만 한국 가정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민호 씨의 부모님은 서울 교외의 아파트에 살고 계셨습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한국 가정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어서 오세요, 마리 씨.
민호가 많이 얘기했어요. 민호 씨의 어머니가 친절하게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비록 영어가 서툴렀지만 그녀의 따뜻한 미소와 환영하는 태도는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민호 씨의 누나 두 분과 조카들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 누나인 민지 씨는 수연이의 어머니였고 두 번째 누나인 민서 씨는 두 아들의 어머니였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보자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모는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수연이가 물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왔어, 수연아. 제가 간단한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와, 한국어도 할 줄 알아요. 수연이가 놀라워했고 다른 아이들도 웃으며 동조했습니다. 민호 씨의 가족들은 저를 매우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풍성한 한국 음식이 차려진 식탁에서 우리는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호 씨의 아버지는 은퇴한 교사셨고 한국 교육 시스템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국 교육은 매우 경쟁적이에요. 때로는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만큼 우리 아이들이 세계 어디에서든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민호 씨의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민호 씨의 누나인 민지 씨는 직장 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다행히 좋은 보육 시스템이 있어요. 수연이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는데 정말 좋아요. 저는 한국의 보육 시스템에 대해 더 알고 싶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어떤 곳인가요? 국가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에요. 비용이 저렴하면서도 질이 높죠. 물론 자리가 제한되어 있어서 들어가기 쉽진 않아요. 하지만 정부에서 계속 확대하고 있어요. 민지 씨가 설명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 씨의 가족들과 함께한 시간은 저에게 한국 사회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을 키우는 환경, 교육 시스템, 그리고 가족 간의 강한 유대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민호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족들 만나서 어땠어요? 정말 좋았어요. 모두 너무 친절하고 따뜻했어요. 특히 아이들이 너무 귀여웠고요. 제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민호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마리, 사실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당신을 처음 봤을 때부터 특별한 감정을 느꼈어요. 그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저는 놀랐지만 사실 저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민호 씨의 따뜻함, 지식, 그리고 진실된 마음이 저를 점점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제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민호 씨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흘러갈수록 저는 점점 더 이 나라와 문화에 매료되었고 특히 민호 씨와의 관계는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연수 프로그램이 끝나갈 무렵 저는 큰 결정의 기로에 섰습니다. 프랑스로 돌아가야 할지 아니면 한국에 더 머물러야 할지. 민호 씨는 분명 제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의 눈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프로그램 연장을 신청했고 병원에서도 기꺼이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연수 프로그램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 후 저와 민호 씨의 관계는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민호 씨는 종종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서울의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어려서부터 의료 분야에 관심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특히 그의 할아버지가 암으로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며 의료기술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프실 때 의사들이 MRI와 CT 스캔으로 정확한 진단을 내렸어요. 그때 저는 의료 영상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죠. 민호 씨가 말했습니다. 저 역시 제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눴습니다. 파리 외곽의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이야기, 간호조무사가 되기 위해 노력한 과정, 그리고 항상 더 나은 의료 시스템을 꿈꿔온 저의 열망까지. 그렇게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가족에 대한 애정, 의료에 대한 열정,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1년이 거의 끝나갈 무렵 민호 씨는 한강공원에서 저에게 청혼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진지한 대화를 나눴던 바로 그 장소였죠. 마리, 당신을 처음 만난 순간부터 저는 알았어요. 당신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서로 다른 세계에서 왔지만 같은 꿈을 꾸고 있어요.
저와 함께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지 않겠어요? 제 아내가 되어주세요. 그의 진심 어린 청혼에 저는 망설임 없이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비록 문화적 차이와 언어의 장벽이 있었지만 우리의 마음은 이미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결혼을 결정한 후 저는 프랑스의 가족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했습니다. 어머니와 소피는 처음에 놀랐지만 제가 진정으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해 주었습니다. 마리, 내가 행복하다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비록 멀리 있게 되겠지만 우리는 항상 내 편이란다. 어머니가 영상통화로 말씀하셨습니다. 언니, 정말 축하해. 강민호 씨가 어떤 사람인지 빨리 만나보고 싶어. 소피도 기뻐했습니다. 결혼식 준비는 양국의 문화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식 전통 혼례와 서양식 결혼식을 혼합한 형태로 계획했고 양가 가족들 모두가 참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 어머니와 소피는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고 결혼식 2주 전에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모든 것에 놀랐습니다. 발전된 도시 인프라, 효율적인 대중교통, 그리고 무엇보다 의료 시스템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소피는 제가 일하는 병원을 방문했을 때 눈을 크게 뜨고 모든 것을 관찰했습니다. 마리, 여기는 정말 다른 세계 같아. 이런 곳에서 일할 수 있어서 너는 정말 행운이야. 어머니도 민호 씨의 가족을 만나고 깊은 인상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비록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환영하는 마음만은 충분히 전달되었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한국 전통 혼례복인 한복을 입었습니다. 화려한 색상의 치마 저고리는 제 금발과 파란 눈과 대조되어 더욱 특별해 보였습니다. 민호 씨도 전통 한복을 입고 제 옆에 섰습니다. 한국식 전통 의식 후 우리는 서양식 결혼식도 진행했습니다. 저는 흰색 웨딩드레스로 갈아입고 아버지 대신 어머니의 팔을 잡고 입장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두 문화의 아름다운 조화를 느꼈습니다. 결혼식 후 우리는 신혼집으로 서울 근교의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민호 씨는 계속해서 병원에서 의료기사로 일했고 저는 한국 의료 시스템에서 정식으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 추가적인 교육과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결혼 생활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행복했습니다. 물론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작은 갈등들은 있었지만 우리는 대화와 이해를 통해 하나씩 해결해 나갔습니다. 민호 씨는 제가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고 저는 그에게 새로운 관점과 다양성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결혼 1년 후 저는 드디어 한국에서 외국인 간호사로서 정식 자격을 얻었고 세브란스 병원 소아응급의학과의 정직원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꿈꿔왔던 일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의 선진 의료 시스템 내에서 아이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첫 아이를 가진 것입니다. 여보, 임신이에요.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민호 씨에게 달려간 저는 기쁨에 차서 외쳤습니다. 민호 씨는 놀라움과 기쁨이 뒤섞인 표정으로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말이 정말이야? 우리가 부모가 되는 거야? 그 순간 저는 새로운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프랑스가 아닌 한국에서 아이를 낳고 키운다는 것, 그것은 제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 두려움은 안도감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의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의료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을 저는 직접 보고 경험했으니까요. 임신 기간 동안 저는 한국의 산전관리 시스템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정기적인 검진, 상세한 초음파 검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세심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맘카페라고 불리는 온라인 커뮤니티였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예비 엄마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며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출산이 가까워오자 우리는 산부인과를 선택하고 출산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병원에서 출산하며 산후조리원이라는 특별한 시설에서 회복 기간을 보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산후조리원이 뭐예요? 처음 들었을 때 저는 민호 씨에게 물었습니다. 출산 후 엄마와 아기가 함께 머물면서 전문적인 케어를 받는 곳이에요. 보통 2주에서 4주 정도 머물러요. 엄마는 회복에 집중하고 아기는 전문가의 돌봄을 받죠. 프랑스에는 없는 개념이었기에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더 알아볼수록 이것이 얼마나 유용한 시스템인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봄, 우리의 첫째 아들 테오가 태어났습니다.
태호는 한국 이름 태호와 프랑스 이름 루이를 함께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연분만으로 건강하게 태어난 태호는 3.5kg의 튼튼한 아기였습니다. 출산 후 저는 민호 씨가 추천한 산후조리원에서 2주를 보냈습니다. 그곳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시간 중 하나였습니다. 전문 간호사들의 세심한 케어, 영양가 있는 식사, 신생아 돌봄 교육. 모든 것이 새내기 엄마인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프랑스였다면 출산 다음 날 바로 집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저는 산후조리원의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처럼 충분한 휴식과 지원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한국에서는 산모의 회복을 매우 중요시해요.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아기도 잘 돌볼 수 있으니까요. 간호사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의 시간은 저에게 자신감을 주었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조금 더 준비된 엄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민호 씨도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했고 그의 가족들도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특히 민호 씨의 어머니는 전통적인 산후 음식을 만들어 오시며 저의 회복을 도와주셨습니다. 태호가 100일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한국 전통에 따라 100일 잔치를 열었습니다. 양가 가족들과 친구들이 모여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축하했습니다. 저는 이런 한국의 전통이 아이와 가족에게 특별한 의미를 준다고 느꼈습니다. 태호가 태어난 지 1년이 조금 넘었을 때 저는 다시 임신했습니다. 이번에는 계획된 임신이었고 첫 경험을 통해 한국에서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두려움은 많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이번에는 여자아이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민호 씨에게 말했습니다. 민호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건강하게만 태어나면 좋겠어. 2019년 여름 우리의 둘째 아이 소라가 태어났습니다. 예상대로 여자아이였고 한국 이름 소라와 프랑스 이름 에밀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소라는 태호보다 조금 작았지만 똑같이 건강한 아이였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한국의 육아 지원 시스템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예방접종 지원, 아동수당 등 다양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있었고 이것은 프랑스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수준의 지원이었습니다. 프랑스였다면 이렇게 많은 지원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종종 민호 씨에게 말했습니다. 특히 의료비와 보육 지원이 여기처럼 잘 되어 있지 않아요. 두 아이를 키우면서도 저는 병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계속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워킹맘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었고 특히 병원은 유연한 근무 시간과 육아휴직 제도를 잘 갖추고 있었습니다. 소라가 1살이 되었을 무렵 우리는 또 다시 기쁜 소식을 맞이했습니다. 세 번째 임신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예상 밖이었지만 우리는 곧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새 아이의 부모가 되는 거네요. 초음파 검사 후 제가 말했습니다. 민호 씨는 약간 놀란 표정이었지만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더 커지는 거야. 더 많은 사랑, 더 많은 행복. 2020년 초 우리의 셋째 아이 준호가 태어났습니다. 태호와 소라는 이제 오빠와 누나가 되었고 우리 집은 새 아이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새 아이를 키우는 것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도전적이었습니다.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날들, 끊임없는 기저귀 교체, 그리고 새 아이의 서로 다른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저희 부부에게 체력적, 정신적으로 큰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지원 시스템은 계속해서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자녀 가정을 위한 추가 혜택, 의료비 감면, 그리고 교육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또한 민호 씨의 가족들, 특히 그의 어머니는 자주 아이들을 봐주시며 저희에게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저는 종종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지원과 도움 없이는 새 아이를 키우기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준호가 1살이 되었을 때 저는 다시 병원으로 복귀했습니다. 이번에는 소아과에서 특별히 만성 질환을 가진 아이들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천식을 앓고 있는 아이들도 많았고 저는 동생 소피의 경험을 떠올리며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우리에게 또 다른 놀라운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네 번째 아이를 가졌던 것입니다. 여보, 믿을 수 있어요? 우리가 내 아이의 부모가 되는 거예요. 임신 테스트기를 들고 민호 씨에게 보여줬습니다. 민호 씨는 이번에는 정말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내 아이. 와, 정말 대가족이 되겠네. 사실 네 번째 임신은 계획에 없었지만
우리는 곧 이 새로운 생명을 환영하기로 했습니다. 비록 양육의 부담은 커질 테지만 더 많은 사랑과 행복도 함께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2022년 봄, 우리의 넷째 아이 미나가 태어났습니다. 두 번째 딸이었고 한국 이름 미나와 프랑스 이름 소피를 주었습니다. 소피는 제 동생의 이름이기도 했고 이것은 제 동생에 대한 특별한 헌사였습니다. 내 아이의 엄마가 된 후 저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끊임없는 돌봄과 집안일, 그리고 파트타임 일까지. 매일이 마라톤 같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저는 이 바쁜 일상 속에서도 깊은 충족감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 그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받는 최고의 의료와 교육 환경이 저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프랑스였다면 이렇게 내 아이를 키우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저는 종종 민호 씨에게 말했습니다. 의료비 부담, 보육 문제. 모든 것이 여기보다 훨씬 더 어려웠을 거예요. 민호 씨는 그럴 때마다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이 좋기도 하지만 마리, 당신이 정말 대단한 엄마라는 걸 잊지 마세요. 미나가 1살이 되어갈 무렵 저는 점점 더 다섯째 아이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흘러가는 생각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생각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이들이 모두 잠든 후 저는 용기를 내어 민호 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제가 좀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생각? 민호 씨가 물었습니다. 다섯째 아이에 대해 생각하고 있어요. 민호 씨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었습니다. 다섯째라고? 말이, 우리 이미 내 아이가 있잖아. 알아요. 하지만 제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제가 조금 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어떤 의미? 민호 씨는 여전히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소피를 기억하죠? 제 동생. 그녀는 어렸을 때 천식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프랑스의 의료 시스템은 그녀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고 그 결과 지금까지도 건강 문제를 안고 살고 있어요. 민호 씨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만약 소피가 더 나은 의료 환경에서 자랐다면 어땠을까 하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한국의 최고 의료 시스템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더 많은 아이들에게 이런 기회를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호 씨의 표정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걱정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말이, 그 마음은 이해해. 하지만 다섯 아이는 너무 많지 않을까? 육체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이 될 거야. 저도 그건 알아요. 하지만 한국에서라면 가능할 것 같아요. 여기에는 다자녀 가정을 위한 지원이 많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곳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요. 민호 씨는 한동안 말없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말이, 나는 당신이 훌륭한 엄마라는 걸 알아. 그리고 당신의 마음도 이해해. 하지만 잠시 시간을 줘. 이건 큰 결정이니까. 그날 밤 이후 다섯째 아이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사이의 잠재적인 갈등으로 남았습니다. 저는 점점 더 그 생각에 확신을 갖게 되었지만 민호 씨는 여전히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몇 주 후 저는 병원에서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다섯 아이를 키우는 한국인 어머니가 막내 아이와 함께 진료를 받으러 왔던 것입니다. 다섯 아이를 모두 키우시는 게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제가 그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죠. 하지만 한국에는 다자녀 가정을 위한 지원이 많아요. 의료비 감면, 교육비 지원, 주택 혜택까지. 덕분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날 저녁 저는 그 어머니의 이야기를 민호 씨에게 전했습니다. 하지만 민호 씨의 반응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말이, 정부 지원이 있다고 해도 다섯 아이는 엄청난 책임이야.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알아요. 하지만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로 원해요. 민호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확실해? 네, 확실해요. 그 순간 민호 씨는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제발 날 살려줘. 라고 외치며 장난스럽게 도망치는 신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장난 속에는 진짜 걱정과 두려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여보, 진지하게 말해요. 제가 그를 따라가며 말했습니다. 민호 씨는 멈춰서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이 솔직히 말할게. 나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 내 아이와 당신, 이 가정. 이미 완벽해. 왜 더 원하는 거야? 완벽하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뭔가 더 있는 것 같아요. 다섯째에 대한 갈망. 그건 단순히 아이를 더 갖고 싶다는 욕심이 아니에요. 그건 말을 끝맺지 못하고 저는 갑자기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오랫동안 안고 있던 감정, 소피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한국에서 경험한 놀라운 의료와 육아 환경에 대한 감사함이 복합적으로 표출된 것이었습니다. 민호 씨는 제 눈물을 보고 마음이 약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는 다가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울지 마, 마리. 내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게. 약속할게. 그렇게 우리의 다섯째 아이에 대한 논의는 일시적으로 보류되었지만 그것은 여전히 우리 사이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민호 씨는 예상치 못한 제안을 했습니다. 병원에 가보자. 병원? 누가 아파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픈 사람은 없어. 다자녀 가정 상담 프로그램이 있대.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거야. 함께 가서 상담도 받고 정보도 알아보자. 저는 그의 제안에 기뻐하며 동의했습니다. 비록 완전한 동의는 아니었지만 최소한 민호 씨가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것은 큰 진전이었습니다. 보건소의 다자녀 가정 상담 프로그램은 저희에게 많은 정보와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자녀 가정이 직면하는 현실적인 문제들과 그에 대한 해결책, 그리고 다양한 지원 제도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주었습니다. 상담사는 먼저 한국의 다자녀 지원 정책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은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받아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죠. 주요 혜택으로는 의료비 감면, 보육 및 교육비 지원, 주택 구입 시 금리 우대, 공공요금 할인, 그리고 자녀 장학금 제도 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5자녀 이상을 둔 가정은 초다자녀 가정으로 분류되어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사가 덧붙였습니다. 이런 정보를 들으며 저는 한국이 정말로 아이들과 가정을 중요시하는 나라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가족 정책이 발달해 있지만 한국의 시스템은 더욱 세심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담사는 현실적인 부분도 함께 짚어주었습니다. 물론 5아이를 키우는 것은 큰 도전입니다. 체력적인 부담, 시간 관리의 어려움, 그리고 개별 아이에게 충분한 관심을 주는 문제 등이 있죠. 민호 씨가 이 부분에 크게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희는 이미 내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때로는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상담사는 이해한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다자녀 가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네트워크도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예를 들면 지역 내 다둥이 부모 모임이나 공동 육아 나눔터 같은 곳이요. 그날 상담을 마치고 나오면서 저와 민호 씨는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탄탄한 지원 시스템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5째에 대한 확신이 더 커졌습니다. 반면 민호 씨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더 집중한 듯 했습니다. 말이 지원이 많다는 건 알겠어. 하지만 5아이.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있을까? 민호 씨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물었습니다.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고 도울 수 있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민호 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말이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하지만 좀 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그 후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다자녀 육아에 대해 더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민호 씨는 전국 다둥이 아빠 모임이라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했고 저는 병원에서 만난 다자녀 엄마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 달 후 민호 씨는 온라인 모임을 통해 알게 된 5아이를 키우는 아빠와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직접 만나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 씨는 생각보다 일찍 귀가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지만 어딘가 결심한 듯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땠어요? 많은 이야기 나눴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민호 씨는 소파에 앉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응,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어. 김상우 씨라고 정말 좋은 분이더라. 5아이의 아빠로서의 경험을 솔직하게 다 들려줬어.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정말 힘들다고 했어. 특히 5째가 태어났을 때는 거의 극한 상황이었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아내와의 관계도 잠시 소원해지고 민호 씨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 제 마음이 조금 무거워졌지만 계속 듣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이야기가 더 중요했어. 민호 씨가 계속했습니다. 상우 씨는 결국 그 어려운 시간을 가족과 함께 이겨냈대. 그리고 지금은 5아이 모두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자랑이자 기쁨이라고 했어. 제가 놀란 표정으로 민호 씨를 바라보자 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상우 씨는 이런 말을 했어. 힘들다고 해서 가치 없는 일은 아니다. 오히려 가장 힘든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인 경우가 많다고. 민호 씨의 말에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말,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우 씨가 이런 말을 했어. 내가 죽기 전에 후회할 일과 후회하지 않을 일을 생각해봐라. 나는 5아이를 키운 것을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민호 씨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이 나도 많이 생각해봤어. 처음에는 정말 두려웠어. 지금도 여전히 두렵지만 당신이 5째 아이에 대한 갈망이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는 걸 이제 이해해. 저는 말없이 민호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소피를 생각하며 느끼는 그 마음, 그리고 한국에서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좋은 환경에 대한 당신의 확신. 그 모든 것을 이해해. 그리고 민호 씨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5째 아이를 맞이하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민호 씨를 꼭 안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해받았다는 안도감, 소피를 향한 오랜 미안함의 해소,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깊은 감사함이 모두 섞인 복합적인 감정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정말 고마워요. 제가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5째 아이에 대한 계획, 앞으로의 삶의 변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정말 궁금한 게 있어. 민호 씨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왜 하필 5명이야? 왜 6이나 7이 아니고?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어쩌면 5이라는 숫자가 제게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5손가락, 5감각. 그리고 소피를 포함한 우리 가족이 5이었으니까요. 민호 씨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날 밤 5째 아이를 위한 첫 번째 시도를 했습니다. 5째 아이에 대한 결정을 내린 후 저희 부부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비록 일상은 여전히 바쁘고 때로는 혼란스러웠지만 우리는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결정을 내린 지 단 2달 만에 기적 같은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5째 아이를 가진 것입니다. 여보, 임신이에요. 제가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민호 씨는 놀란 듯 저를 바라보더니 이내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와, 생각보다 빨리 됐네. 네. 테스트기에 2줄이 선명하게 나왔어요. 저희 정말 5째를 갖게 되는 거예요. 민호 씨는 저를 꼭 안아주며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마리. 당신은 정말 놀라운 사람이야. 임신 소식을 알게 된 후 우리는 바로 병원을 방문하여 확인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제 상태가 매우 양호하다며 건강한 임신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마리 씨, 5째 임신이라고 하셨죠? 4번의 출산 경험이 있으시니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도 정기검진을 꼭 받으시고 산전 관리에 신경 써주세요. 의사가 당부했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원을 나서면서 저는 프랑스에 있는 어머니와 소피에게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상통화로 그들에게 임신 소식을 알렸습니다. 엄마, 소피, 기쁜 소식이 있어요. 제가 5째 아이를 가졌어요. 화면 속 어머니와 소피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5째라고? 마리, 너 정말 대단하구나. 어머니가 감탄했습니다. 언니, 나는 정말 믿을 수 없어. 어떻게 5아이를 다 돌볼 수 있는 거야?
소피가 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가능해, 소피. 여기는 아이들을 키우기에 정말 좋은 환경이거든. 의료 시스템, 보육 지원, 교육. 모든 것이 완벽해. 소피의 눈에 갑자기 슬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랬구나. 우리가 그런 환경에서 자랐다면 어땠을까?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소피, 미안해. 네가 어렸을 때 더 잘해주지 못해서. 아니야, 언니. 그건 언니 탓이 아니야. 오히려 나는 네가 자랑스러워. 5아이의 엄마가 되어 그들에게 우리가 가질 수 없었던 환경을 제공해주는 거잖아. 그 말에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소피는 항상 저를 이해해 주었고 지지해 주었습니다. 비록 그녀는 프랑스에서 여전히 건강 문제로 고생하고 있었지만 저와 제 아이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습니다. 다음에 한국에 오면 내 조카들을 다 만날 수 있을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기대할게. 언니, 건강하게 출산하길 바랄게. 통화를 마치고 나서 저는 다시 한번 제가 얼마나 운이 좋은지 느꼈습니다. 한국이라는 놀라운 나라에서 5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최고의 의료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었습니다. 임신 소식이 가족과 친구들에게 알려지자 다양한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대부분은 축하와 응원이었지만 일부는 걱정과 의문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5아이라니 정말 대단하세요. 병원 동료들이 말했습니다. 체력적으로 괜찮으실지 걱정이네요. 민호 씨의 친구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큰 지지를 보내준 것은 민호 씨의 부모님이었습니다. 특히 민호 씨의 어머니는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5손주라니 얼마나 복된 일이니. 걱정 말 거라. 내가 많이 도와줄게. 어머니는 진심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저는 병원에서 파트타임으로 계속 일했습니다. 그러나 임신 6개월이 되었을 때 의사는 제게 휴식을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마리 씨, 5째 임신이라 체력적으로 부담이 클 수 있어요. 이제는 좀 쉬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출산 전까지 휴직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집에서 쉬면서 저는 5째를 맞이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기방을 정리하고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하면서 저는 점점 더 현실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23년 가을 우리의 5째 아이 하진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하진은 한국 이름 하진과 프랑스 이름 앙투안을 함께 갖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남자아이였고 3.8kg으로 지금까지의 아이들 중 가장 컸습니다. 출산 후 저는 다시 산후조리원에서 2주를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4번의 경험이 있어서 더욱 여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마리 씨, 정말 대단하세요. 5아이의 엄마라니. 산후조리원의 간호사들이 감탄했습니다. 한국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제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육아 환경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후 저희 가정은 정말 북적이게 되었습니다. 7살 태호, 5살 소라, 4살 준호, 그리고 2살 미나, 그리고 이제 갓 태어난 하진까지. 우리 집은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때로는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민호 씨는 예상보다 훨씬 잘 적응했습니다. 그는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했고 특히 밤중 수유와 기저귀 교체를 자청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낮에 다른 아이들을 돌보니까 내가 밤에 하진이를 돌볼게. 민호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배려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당신 같은 남편이 있어 정말 다행이에요. 물론 5아이를 키우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습니다. 각 아이마다 다른 요구사항과 일정이 있었고 그것을 모두 조율하는 것은 때로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엄마, 학교 숙제 도와주세요. 태호가 외쳤습니다. 엄마, 소라가 내 장난감 가져갔어요. 준호가 울먹였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미나가 조르는 와중에 하진은 젖을 먹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왔고 저는 종종 내가 정말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를 지탱해주는 것은 한국의 놀라운 지원 시스템이었습니다. 다자녀 가정을 위한 다양한 혜택, 지역사회의 지원, 그리고 무엇보다 우수한 의료 환경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특히 하진이 태어난 후 저희는 초다자녀 가정으로 인정받아 추가적인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육비 전액 지원, 의료비 감면, 그리고 공공요금 할인 등 다양한 지원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였다면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저는 종종 민호 씨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지원 없이는 5아이를 키우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을 거예요. 물론 지원 시스템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의 협력이었습니다. 민호 씨는 물론이고 민호 씨의 부모님, 특히 어머니는 거의 매일 저희 집에 오셔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주들. 어머니는 아이들을 보면 항상 얼굴이 환해지셨습니다. 마리, 넌 쉬어. 내가 아이들 봐줄게. 그렇게 모든 가족의 도움과 사회적 지원 속에서 우리의 5아이는 건강하게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점점 더 제가 내린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진이 태어난 지 6개월이 지났을 무렵 저는 놀라운 제안을 받았습니다. 프랑스 공영방송에서 한국의 의료 및 육아 시스템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이었고 저처럼 한국에서 다자녀를 키우는 외국인의 경험을 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마리 씨, 당신의 이야기는 정말 특별합니다. 프랑스인으로서 한국의 시스템을 경험하고 5아이를 키우는 모습,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프로듀서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했지만 이것이 한국의 우수한 시스템을 세계에 알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수락했습니다. 네, 기꺼이 참여하겠습니다. 제가 경험한 한국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촬영은 2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그들은 저희 가족의 일상, 병원 방문, 아이들의 학교와 어린이집 생활, 그리고 한국의 다양한 육아 지원 시설들을 담았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인터뷰 중에 제가 프랑스와 한국의 의료 및 육아 시스템을 직접 비교할 수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프랑스도 훌륭한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의 시스템은 효율성과 접근성 면에서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카메라 앞에서 말했습니다. 특히 소아 의료와 예방적 건강관리 측면에서는 한국이 월등히 앞서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제가 소피의 이야기를 나눌 때였습니다. 어떻게 그녀가 프랑스의 의료 시스템 속에서 충분한 케어를 받지 못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제가 한국에서 5아이를 갖기로 결정한 이유 중 하나였다는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제 동생 소피는 어릴 때부터 천식으로 고생했어요. 하지만 파리 외곽의 병원은 항상 의사가 부족했고 대기 시간이 길었죠. 그래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고 결국 건강이 크게 악화되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제 아이들이 어떤 건강 문제가 있더라도 즉시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요. 이것이 제가 5아이를 갖기로 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예요. 다큐멘터리는 2023년 말 프랑스 공영방송을 통해 방영되었고 예상을 뛰어넘는 큰 반응을 얻었습니다. 많은 프랑스인들이 한국의 선진 의료 및 육아 시스템에 놀라워했고 일부는 이를 프랑스에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다큐멘터리가 유럽 전역에서 방영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 여러 국가에서도 관심을 보였고 저는 갑자기 한국의 선진 의료 및 육아 시스템을 경험한 외국인으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한 유럽 언론은 이런 헤드라인을 실었습니다. 프랑스 여성이 말하는 한국의 기적. 이곳에서라면 5아이도 키울 수 있어요. 여러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고 저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우수한 시스템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인터뷰와 기고문 작성 등을 통해 제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 강국이 아닙니다. 그들은 인간의 삶, 특히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을 가장 중요시하는 나라입니다. 제가 한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제 5아이 모두가 최고의 의료와 교육을 받으며 자라고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이런 관심은 한국 내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국 언론들도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고 다문화 다자녀 가정의 성공적인 정착 사례로 소개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외국인이 한국 시스템의 우수성을 알리고 다자녀를 키우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도 관심을 보였고 저희 가족은 다문화 가정 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짧은 연설을 했습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왔지만 이제 한국은 제 진정한 고향입니다. 이 나라가 제게 준 것은 단순한 의료 서비스나 육아 지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다는 확신, 그리고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입니다.
저는 이 모든 자.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 연설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고 한국 사회에서 저희 가족은 더욱 따뜻한 관심과 지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단순히 개인적인 결정을 넘어 더 큰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한국에서 5아이를 키우기로 한 결정은 단지 저와 제 가족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의 우수한 시스템을 자. 세계에 알리고 다른 나라들에게도 영감을 줄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세계적인 관심이 조금씩 사그라들 무렵 저는 자.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5아이의 엄마로서, 워킹맘으로서, 그리고 한국에서 살아가는 외국인으로서의 일상이었습니다. 하진이 1살이 되자 저는 다시 병원으로 복귀했습니다. 이번에는 주 3일 근무하는 조건으로 자.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마리 씨, 정말 대단해요. 5아이의 엄마로 일하는 것이 자. 쉽지 않을 텐데. 동료들이 종종 감탄했습니다. 한국의 지원 시스템과 가족의 도움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에요. 자. 저는 항상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저희 가정은 다양한 지원 덕분에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자. 태호와 소라는 초등학교에 다니기 시작했고 준호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미나와 하진은 가정보육사의 도움을 자. 받았습니다. 특히 민호 씨의 어머니는 거의 매일 오셔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도전은 두 문화 자. 사이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한국 문화와 프랑스 문화 모두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길 원했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은 양쪽 문화의 장점을 모두 배울 수 있어요. 저는 민호 씨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한국의 공동체 의식과 교육열, 그리고 프랑스의 예술적 감각과 비판적 사고를 함께 갖게 될 거예요. 우리는 가정에서 자. 한국어와 프랑스어를 모두 사용했고 명절에는 양국의 전통을 모두 지켰습니다. 설날에는 한복을 입고 세배를 자. 드리고 크리스마스에는 프랑스식 디너를 즐겼습니다. 아이들은 이런 다문화 환경에 자연스럽게 적응했습니다. 자. 특히 큰아이 태호는 이중 언어에 능숙했고 학교에서도 두 문화에 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오늘 자. 선생님이 프랑스에 대해 발표해보라고 하셨어요. 제가 반에서 제일 잘했대요. 태호가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소라는 프랑스 요리에 관심을 보였고 주말마다 저와 함께 크루아상이나 마카롱을 만들기를 좋아했습니다. 엄마, 이거 친구들한테도 나눠주고 싶어요. 프랑스 음식이 정말 맛있다고 알려주고 싶어요. 준호는 음악적 재능이 있었고 한국의 전통악기인 장구와 프랑스의 피아노를 모두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어렸지만 그는 두 문화의 음악적 특징을 느끼며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린 미나와 하진도 양쪽 문화의 영향을 받으며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한국 전래 동화와 프랑스 동화를 모두 좋아했고 아직 말을 잘하지 못하는 하진도 두 언어의 단어를 조금씩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문화 가정으로서의 도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때로는 문화적 차이로 인한 혼란이나 정체성 고민이 아이들에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엄마, 나는 한국인이에요? 아니면 프랑스인이에요? 어느 날 소라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너는 둘 다야, 소라. 그것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란다. 자. 두 나라의 좋은 점을 모두 가진 특별한 아이지.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런 대화를 통해 저는 아이들이 자신의 다문화적 배경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한국 사회는 점점 더 다문화 가정에 개방적이고 수용적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도 다문화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졌고 태호와 소라의 학교에서는 세계 문화의 날을 정해 각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저는 그 행사에 참여해 프랑스 문화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는 예술과 문화의 나라입니다. 루브르 박물관, 에펠탑, 그리고 다양한 치즈와 와인이 유명하죠.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과 프랑스의 공통점입니다. 두 나라 모두 가족과 교육을 중요시하고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학교에서 발표하는 모습을 보며 자랑스러워했고 다른 학생들도 저의 이야기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5아이의 엄마로서뿐만 아니라 두 문화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2024년 봄 또 다른 특별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국의 한 출판사에서 저의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하고 싶다는 제안을 받은 것입니다. 마리 씨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과 프랑스의 의료 및 육아 시스템을 직접 경험한 분으로서 두 나라의 비교와 통찰을 담은 책이 될 것입니다. 출판사 편집장이 설명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이 제안을 수락했고 여가 시간을 이용해 조금씩 원고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에는 제가 프랑스에서 겪었던 어려움, 한국에 오게 된 계기, 민호 씨와의 만남, 5아이를 키우는 경험, 그리고 두 나라의 시스템 비교 등을 담았습니다. 특히 한국의 의료 시스템, 육아 지원, 정책, 교육 환경에 대한 제 경험과 평가는 책의 핵심 내용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인간의 삶, 특히 아이들의 미래에 진정으로 투자하는 나라입니다. 국민건강보험, 국공립보육시설, 다자녀 가정, 지원 정책 등은 모두 사람을 중심에 두는 철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책을 쓰면서 저는 제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파리 외곽의 간호조무사에서 한국의 5아이의 엄마로, 그리고 이제는 두 문화의 가교 역할을 하는 작가로 제 인생은 상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책은 2024년 가을에 출간되었고 예상보다 훨씬 큰 반응을 얻었습니다. 한국에서 5아이를 키우는 프랑스, 엄마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이 책은 많은 독자들의 공감과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외국인의 시각으로 본 한국의 육아 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습니다. 마리 씨의 책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한국의 시스템을 새롭게 바라보게 합니다. 외국인의 눈으로 본 한국의 장점과 개선점을 솔직하게 담아내어 우리 사회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한 서평에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책의 성공 이후 저는 여러 강연 요청을 받게 되었고 다양한 포럼과 컨퍼런스에서 제 경험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에서 주최한 다문화 가정과 한국의 미래 포럼에서는 기조연설을 맡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다문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환영해야 할 변화입니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장점을 배우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 저는 점점 더 제 역할과 책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5아이의 엄마가 아니라 두 문화 사이의 이해와 소통을 돕는 가교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항상 제 5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내린 결정, 제가 겪은 어려움, 그리고 제가 얻은 모든 기쁨의 원천이었습니다. 2024년 말 한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었을 때 저는 정말로 이 나라가 제 집이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비록 프랑스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은 제 아이들이 자라는 땅이자 제가 진정한 행복을 찾은 곳이었습니다. 시민권 수여식에서 저는 이런 소감을 나눴습니다. 한국은 제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사랑하는 남편을 만났고 5아이의 엄마가 되었으며 제 동생 소피가 겪었던 것과 같은 의료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 시민으로서 저는 이 나라가 제게 준 것만큼 많은 것을 돌려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2025년 현재 저희 가족은 여전히 행복하게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태호는 이제 9살, 소라 7살, 준호 6살, 미나 4살, 그리고 하진 2살. 5아이들은 각자의 개성과 재능을 발견해가며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민호 씨와 저는 때로는 지치고 힘들지만 항상 서로를 지지하며 이 여정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보, 생각해보면 정말 믿을 수 없는 여정이었어요. 어느 저녁 아이들이 모두 잠든 후 제가 민호 씨에게 말했습니다. 프랑스에서의 제 삶과 지금의 삶은 너무나 달라요. 민호 씨는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맞아, 마리.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여정이었어.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저는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사이로 저는 프랑스에서의 제 과거, 한국에서의 현재, 그리고 5아이들과 함께할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준 한국에 언젠가는 꼭 보답하리라. 내 아이들이 이 나라의 발전에 기여하는 훌륭한 시민으로 자라도록 키우는 것으로. 그것이 제가 5아이의 엄마로서, 한국 시민으로서, 그리고 두 문화 사이의 가교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보답이라고 믿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5아이의 엄마로, 워킹맘으로,
그리고 두 문화를 연결하는 자. 다리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제가 한국이라는 놀라운 나라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도 저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의 우수한 의료 시스템과 육아 환경, 그리고 이 나라가 가진 따뜻한 마음을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한국의 모습이 세계 여러 나라의 좋은 모델이 되어 더 많은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자.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영감이 되었다면 이 영상의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나눠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이런 모습을 알게 된다면 세계는 조금씩 더 나은 곳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